자, 도시 9페이지 신체화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래요. 자, 루키즘. 잘 보이면 장땡이다. 잘 보이고 봅시다. 루키즘. 그래서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모습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 성형수술을 합니다. 근데 성형수술의 유형이 두 가지예요. 이거 이제 사진 뚝딱뚝딱 성형.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건 성형이고 이게 재건 성형이에요. 좀 사진이 좀 그런데 이쪽은 그 중동에서 그 일종의 그 좀 종교적인 이슬람의 종교적 차원인지 뭐 그런데 그 여자 아내가 이젠 좀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 남편이 코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이슈가 됐던 어떤 사진입니다. 이 코, 사실 귀도 잘랐는데 귀는 이제 머리카락으로 가린 거고, 근데 이제 이 코를 다시 이렇게 붙이니까 이렇게 또 다시 이뻐졌어요.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게 무슨 성형? 재건 성형이다. 이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재건 성형이 있죠.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용 성형이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서로가 뭐 서로를 성형한 거 티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습니까? 의사는 하나죠. 똑같죠? 똑같아요. 머릿결만 달랐지 똑같은데 셋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진이라 넣어봤고요. 이런 걸 미용 성형이라고 한다. 자, 배경 상업주의 경제적 풍요. 그래서 상품화, 또 인간을 대상화시키거나 인간을 이제 물상화, 그러니까 물건화 시켰다라는 거죠. 상품화, 물상화. 자,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치 전도 현상이죠. 인간을 다 상품화 시켜버리고 대상화 시켜버리고 물상화 시켜버린 것 다 가치 전도 현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둔 모습이란 뜻이고요. 성형 중독, 그 다음에 과도한 다이어트,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형 중독 사진을 하나 놓는데 여자만 눈 것 같아서 남자 한번 찾아봐서 놓습니다. 이거 남자예요, 남자. 이 남자가 성형 중독에 너무 원래 이런 얼굴인데 너무 성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잔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남녀를 넘어서서. 자, 이것도 성형 중독, 이런 거 좀 문제가 나타난다. 해법. 진정한 아름다움을 성찰하고 외모보다 내면 또 다양성을 좀 존중해주고 전통사상으로 이제 우리 첫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쭉 곳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아 공사상 짧게 말했지만 우리 삼법인설 다시 외워야죠.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나가 없음을 깨닫는 것. 자, 그것을 또 크게 보면 공사상. 또 유교에서 탐욕을 버릴 것. 그 다음에 도가에서 무의, 자연 생각하면은 되십니다. 쉽죠? 이쪽. 자, 인체 실험. 저 먼저 동영상 보고 할게요. I swear by Apollo, Cepheus, Hygeia, and Panacea, I take to witness all the gods, all the goddesses, and to keep according to my ability and my judgment the following oath. 1930년 독일 히포크라스 선서를 하는 이는 조세프 자,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약과과 그 의학을 공부하던 히포크라스 메넨대학의 의학과였다. 나중에 가면 그 전문직 분기에서 언젠가부터 그를 전문가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의사라는 전문직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 이렇게 크구나. 인체 실험 넘어서서 의사에게 필요한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주목받던 맹겔레. 그는 점차 나치의 국가주의 이념에 심취해갔다. 그러던 중 출세를 위한 명예욕에 불타 성공을 위해 나치의 열렬한 주정자가 되었고 결국엔 나치 친일에 합류하기에 이른다. 자, 여기서 그 나치즘 하면 뭐 심지어 극단적 민족주의 함께 1934년에는 가서 쉽고 빠르게 생각해줘야겠죠. 교수가 될 포석으로 학과 교수인 카이저 피렐름 연구소의 페르시오 교수의 딸과 결혼까지 하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폴란드 아우슈비츠 지역의 기차역에서 맹겔레는 의사 가운이 아닌 진리의 복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지역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행위의 흔적, 이른바 유태인 학살의 상징으로 남을 만큼 혼돈의 시대를 거친 곳이다.
그런데 바로 그 환란의 시기, 그때 그곳에 맹겔레가 나타났고 그는 곧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포로들을 실어 나른 기차가 도착하자 맹겔레는 분주히 수신호를 취했는데 당시 그의 수신호는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거나 포로의 손등을 툭툭 치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맹겔레의 수신호에 따라 포로들은 그의 손이 왼쪽으로 기울면 독가스실로, 오른쪽으로 기울면 강제노동소로 가야 했고 손등을 치면 별도로 감금돼 이윽고 엄습해올 인체 실험이라는 생적의 공포를 기다려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그야말로 맹겔레는 나치스의 가장 악랄한 면을 선보이며 히포크라스 선서를 했던 손으로 인간의 생과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기차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각각의 지옥에 선별해 넣고 실험 결과에 따라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그를 죽음의 천사라 불렀다. 죽음의 천사, 그것은 곧 백의의 천사가 되어야 할 의사 맹겔레의 타락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포로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렇다면 아우슈비츠에서 맹겔레가 저지른 악행은 무엇일까?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맹겔레는 세 가지 제복으로 상징화되던 인물이었다. 아우슈비츠에 수용됐던 생존자들은 그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주 친절하게 대할 것을 알았으며 파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나면 곧 가죽끈에 묶여 수술대에 눕게 될 것을 알았고 회색 제복을 입고 오면 피를 뽑힌 뒤 갖가지 화학실험 끝에 죽어서야 실험실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맹겔레는 포로들에게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을 따라 모아 카펫과 의복을 짜도록 했고 피부를 떼어 전등의 갓을 만들게 하는 등 인간의 생체를 물건의 재료로 사용케 했다. 이것을 증명하여 아직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는 학살당한 시체를 태웠던 소감도 당시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갖가지 고문실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토록 잔혹한 임무를 수행한 맹겔레는 당시 히틀러의 의사로 불리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맹겔레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친절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상이 따로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쌍둥이. 맹겔레는 경비병들에게 쌍둥이들을 혹사하지 말라는 특별 명령을 내릴 만큼 아우슈비츠에 들어오는 쌍둥이에게는 더 많은 식사, 좋은 생활 환경을 누리게 했는데 그런 이유로 쌍둥이들은 맹겔레의 아이들로 불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맹겔레의 이러한 행동은 사상 최악의 악행을 예고한 것이었다. 쌍둥이 대상. 어느 날 우연히 장인인 페르시오 교수가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맹겔레는 장인의 눈에 들어 신분을 상승하려는 계획하에 쌍둥이에 대한 잔혹한 실험을 단행하게 된다. 혈액형이 다른 쌍둥이 중 한쪽의 피를 뽑아서 다른 쪽에 수혈, 성별이 다른 쌍둥이의 생식기를 교체하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가 하면 인공으로 샤암 쌍둥이를 만드는 등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쌍둥이의 형질 연구를 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이 같은 실험은 점차 쌍둥이에 대한 그저 광적이고도 야심찬 집착으로 바뀌어갔고 맹겔레의 음모를 알 수 없었던 쌍둥이들은 처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의 행동 때문에 심장에 약품 주사를 맞고 죽기 전까지도 맹겔레 아저씨라 부르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결국 그에게 가장 주된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실제 쌍둥이 베라 크리겔은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말로 형언할 길 없는 고통이었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게 됐다. 그러나 그토록 극악한 맹겔레의 만행은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악행을 저지른 맹겔레의 행방 때문이었다. 연합군의 승리로 그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혼란을 틈타 그는 신원을 속여 무사히 석방되었고 고향에 숨어 평온한 5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1946년 12월
미국이 23명의 칠대 소속 의사를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자, 여기서 그 니른베르크 재판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원래 니른베르크 재판은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의 1급 전범자들을 그 재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다 1급 전범자들을 재판하는 건데, 이때 이젠 그 유태인 학설과 관련돼서 어떤 생체 실험했던 사람들도 여기 이제 재판에 이젠 또 기소가 됐었고, 여기서 또 이제 니른베르크 이제 선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전쟁범이었던 독일군 1급 전범들을 재판하는 재판이었었다. 일단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재판에 회부하자. 이것을 한 맹겔레는 피난민으로 가장해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해버렸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위장해 일을 했던 그는 1959년 7월 서독 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자 또다시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로 다시 브라질로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그런데 1985년 브라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브라질에서 발견된 남자의 시신은 바로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천사 맹겔레였다. 34년 동안이나 추적자들을 따돌리며 자유롭게 생활했던 맹겔레는 1979년 브라질에서 바다 수영을 즐기던 중 뇌졸중 발작으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1985년 맹겔레의 시신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난 뒤 1992년에 미국, 독일, 남미 정부가 서체의 DNA 검사를 공동 시행했고, 이로써 그에 관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었다. 사상 최악의 홀로코스트 조세프 맹겔레. 그는 결국 죽어서야 잡혔다. 끝까지 은폐하려 했던 그의 소름 끼치는 진실. 숨통을 조이던 참혹한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뒤늦게 밝혀져 지금 세상에 고하고 있다. 자, 인체 실험. 자, 사례. 아까 그 독일 나치 수용소 그쪽 봤었죠? 그 유태인에 대한 어떤 인체 실험. 이제 니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그 대다수의 그 참여자들은 그 처벌을 받았습니다. 맹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망갔지만은 대다수는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 그 니른베르크 강령을 통해서 그 또 새로운 어떤 반성의 내용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실은 그 독일이 저지른 것보다 몇 배 더 저질렀어요. 몇 배 더. 이제 동영상으로 뒷줄이기도 그래서 안 넣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어쨌든 거긴 뭐 일부였다면은 일본의 731 부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했던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됐던 많은 일본인 그 의사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고요. 나중에 일본 사회에 들어가서 다 잘 살았어요. 나중에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무슨 뭐 적십자에 무슨 모도 한 자리씩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가장 커요. 미국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이 실험했던 내용들을 받고, 또 그 자료를 소련에 주지 않는 조건으로 또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조건이 들어가가지고, 또 실제로 또 이 미국이 그 731 부대를 바라보니까 이제 미국 피해자는 거의 없었던 거죠. 거기가 이제 그 만주 쪽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재판에 그 회부하지 않아서 거기에 관련됐던 그 잔악한 인간들은 나중에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진도 그냥 이거 뭐 모형 사진이죠. 실제 사진을 넣기가 뭐해서 한번 모형 사진을 한번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산 사람 무슨 뭐 생화학 실험,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주동자가 이 새끼예요. 이 개새끼예요. 이 사람이 이시시로라는 이제 중장인데, 이 사람도 뭐 죽을 때까지 자기 뭐 살만치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다. 또 거기에서 대해서 또 일본 스스로 또 깊게 반성하는 면도 얼마 없다. 자, 그런데 그 인체 실험을 아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실험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동물 실험까지 통해서 이제 그것이 부작용이 없음이 증명됐다 하더라도 그게 정작 인간으로 넘어올 때는 또 어디서 모를 어떤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어떤 뭐 생명에까지 큰 지장은 아니더라도 일말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임상 실험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필요도 하다 어떤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고려 사항을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뉘른베르크 강령은 아까 2차 대전 전범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독일인들이 했던 그 인체 실험에 대한 반성의 모습으로 강령을 했고요. 헬싱키는 이제 의사협회 같은 데서 했던 선언입니다. 어쨌든 내용은 비슷해요. 자, 일단 실험의 대상에게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론적 사고를 지향해야 돼요. 지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실험해서 수십 명이 살면 그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수십 명이 살자 그런 결과론적 사고를 지향해야 된다. 즉 공리주의적 사고를 지향해야 된다. 알아주시고 보상의 적절성입니다. 즉 너무 보상이 적으면 착취에 해당될 것이고요. 보상이 너무 많으면 또 유혹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보상의 적절성.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죠. 정신장애자, 자발적 동의라도 문제가 있겠죠. 수용자, 교도소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했다고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이 원했는지 알 수 없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좀 힘들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라고 무조건 다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가끔 길 가다 보면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보이고, 좀 아파트 앞에서도 보이는데, 여기서 보상도 주고 좀 그럽니다. 적절한 보상 주어지고요. 우리 생동성 실험이라고 있어요. 보통 2일 하는데 40에서 50만원 정도 줍니다. 이제 좀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이 큰 건 아니고, 이제, 생약 실험, 새로 이제 시중에 나갈 약품 같은 거 먹고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증세들, 아주 가벼운 증세들이 어떤가 그런 걸 이제 실험하는 건데 한 이틀하고 4, 50만원 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적 사고를 지향해야 돼. 이것은 공리주의적 사고를 지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지나치게 유용성 차원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면은 안 되겠죠. 즉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실험 무조건 해도 된다? 뭔가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러면은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다시 생각해 봐야죠. 칸트의 정언, 명령. 인간을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자, 가해의 입장에서 나 기억에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볼게요. 저절로 생성하고 발전하도록 만물에 맡겨두지 않고, 즉 저절로 가지 않게 하고, 인간이 조작하려고 한다면, 즉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 한다면, 나는 그러한 짓을 못하게 자연의 소박한 덕으로 진정시키리라. 자, 자연의 소박한 덕 나왔죠. 도가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형수술에 대해서, 자, 도가에서 바라보는 성형수술의 모습입니다. 일단 무의자연, 소박한 덕, 무욕의 덕,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해야 한다. 일단 하지 말아야죠. 그냥 저절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니까 X입니다. 자, 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주변에서 즐거움,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즐거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해야 된다? 말도 안 되고. 외모를 인위적으로 고치는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무위자연이지. 자, 수술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죠. 자, 보기지문 읽어보고요. 자, 인간의 대상 실험과 관련해 다음의 두 제시문 대표적인 거니까 알아주세요. 그래서 뉘른베르크 강령, 그 다음에 헬싱키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의학 실험의 대상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법적 능력 얘기했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충분한 설명.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고, 여기서도 또 뭐 나왔습니까? 충분한 설명. 그래서 인체 실험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뉘른베르크 선언이랑 헬싱키 강령을 받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자, 실험을 이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두 개 나왔죠. 5. 자, 효율성이 대상자의 건강보다 우선해야 된다. 안 되죠. 여기서 벌써 얘기했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안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X. 자, 자율적 선택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죠. 법적 능력.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능력 없는 사람이 뭐 미친놈에게 설명해버리고 뭐 수술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안 됩니다. 대상자의 안정을 위해 실험이, 이건 뭔 소리입니까? 안 되죠? 두두둑. 답은 2번. 기억 디귿.